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가 많이 한적해졌죠? 확실히. 오늘은 제가 이제 출근하는데 아침에 평소보다 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차량도 그렇고 사람도. 휴가들 많이 가신 모양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여름 휴가도 못 가시고. 네, 못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잘 알아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네네. 먼저 이번 주 사실 시장 이슈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네. 하나씩 점검을 하고 본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사실 그 주 초반 출발은 되게 좀 좋았었는데 그게 좀 사실 끝이었죠. 그 후로 이제 갑작스러운 좀 이제 급락 전환이 좀 됐죠. 특히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는데 미국의 이제 신용 등급이 이제 강등됐다라는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뭐 제한적이라는 뭐 분석도 많지만 어쨌든 시장은 좀 놀랬죠. 그래서 좀 차익 매물도 같이 겹치면서 증시가 한번 이제 급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고 코스닥 역시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달 이제 수출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됐는데 일단 수출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역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두 달 연속 이제 흑자, 무역수지, 흑자가 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글로벌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나왔고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2.3%까지 좀 둔화가 된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미국에서 뭐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좀 나왔는데 증시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까지는 크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지난주는 거의 2차 전지의 쏠림이었다면 이번 주는 갑작스러운 그 초전도체인가요? 여기 테마주들이 난리가 한번 나가지고 그쪽도 쏠림이 좀 나왔고 이제 주 후반에 약간 바이오 쪽으로 좀 가고 그래서 약간 2차 전지 말고 좀 다른 업종이 좀 쏠림이 나오는 그런 것들도 이번 주에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씩 짚어보겠는데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이제 AAA,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이제 내렸지 않습니까? 한 단계 강등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글로벌 증시가 다 흔들거렸는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안 간다 하면서도 지금 우리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 계속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이 신용등급 강등이 꼭 뭐 문제다 이거보다도 이게 좀 약간 겹친 것 같아요.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좀 오르고 있었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금리 상승을 우리가 너무 반길 수는 없는 제로잖아요. 당연히 부담인데 지금 4% 넘었었죠. 네, 10년물 금리가 뭐 거의 또 최고치까지 거의 올라온 지금 모습을 좀 봤었는데 아무튼 이게 올라오는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에 또 갑자기 피치가 신용등급을 좀 낮춰버리니까 이게 이제 2011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정말 한 달 내내 주가 빠졌거든요. 지금과 사실 그때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때가 훨씬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좀 데자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피치의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엔 좀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좀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 이거를 이제 그 이유로 좀 내밀어 가지고 신용 등급을 좀 강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타이밍에 금리 올랐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어쨌든 연중 거의 신고가 부근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만한 그 부분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재가 일단 나오니까 사람들이 일단 좀 팔자. 그러니까 그걸 좀 자극시켰던 거예요. 약간 뭐 울고 싶은데 뺨 맞은 약간 그런 좀 악재로 일단 좀 증시에는 어쨌든 좀 부정적으로는 작용은 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 버리니까 약간 저로서도 뭔가 싶고 시장 반응도 좀 약간 뜨악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지금 미국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흡수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연착륙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 시장이 받아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냐. 이게 이제 그때하고는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막 연쇄적으로 폭락은 안 했어요. 그게 좀 차이점이었다.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결국에 지금 미국 그 재무부에서 국채를 좀 많이 발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발행했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금리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채권 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피치가 걸고 넘어진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재정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결국 빚 아니냐. 예.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논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거는 결국 미국의 재정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가 지금 오르는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이 신용등급 강등보다 그게 더 좀 리스크가 아닌가. 예. 10년물 금리가 어쨌든 계속 좀 위로 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미국 정부가 부채를 좀 줄여줘야 말하자면 이제 채권 발행을 좀 줄여야 금리도 좀 안정이 네.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피치의 지적이 결국 맞다고 봐야 예, 되네요. 근데 이제 미국도요, 왜 이걸 하냐면, 근데 근본 원인은 돈 쓸 데가 많아요. 아시겠지만 미국에 지금 공장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네.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요거 위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실. 세금 아니면 채권 발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약간 이제 하는 빚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다만 지금은 증시엔 일단 부정적인 건 금리를 또 올리기 시작했다. 예. 이게 좀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AMD, 퀄컴, 애플 같은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국내 IT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이게 이런 빅테크가 움직이는 거는 한국의 반도체랑 연결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개별 기업 간에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AMD도 그렇고 아마존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둘 다 좋았어요, 실적들은. 근데 물론 AMD는 주가 빠졌어요. 그때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둘 다 실적은 좋았고 그 공통된 의견이 뭐 AI나 뭐 클라우드 쪽 있잖아요. 뭐 예. 데이터 센터. 이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죠. 반도체 쪽에. 근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한 거 중에 제일 안 좋았던 빅테크가 퀄컴. 예. 퀄컴은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모바일 수요가 지금 안 살아난다. 예, 우리 예상보다 더 안 좋다. 네. 하반기도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반기엔 좀 스마트폰 팔리지 않을까 이걸 좀 기대하고 있는데 예. 이 발언은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그래서 퀄컴의 이 부분을 보면 이거는 사실 삼성한테는 좀 악재예요. 그렇죠. 왜냐면 삼성은 모바일 비중이 높은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주가가 실제로 이번 주에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하이닉스보다. 예. 예. 그래서 이 퀄컴의 이 모바일 쪽에 대한 안 좋은 발언들이 약간은 좀 영향을 일부는 줬다고 보시면 좋겠고, 애플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그림 자체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은 좋지, 우리나라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됐던 게 서비스는 좋아요. 예. 뭐 iOS나 이런 앱스토어는 좋은데 문제가 아이패드가 마이너스 20%나 매출이 떨어져 버렸고요. 뭐 아이폰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게 모바일 기기들이 지금 쉽지가 않구나. 결국 또 메모리 반도체 업황하고도 예.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AI나 서버나 이쪽은 이제 이건 괜찮네. 네. 이런 분위기는 플러스인데 한 축이 또 모바일인데 네. 이게 이제 딜을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기업들 중에서는 AI 쪽은 그래도 좀 버텨줬는데 모바일 비중이 좀 큰 회사들 반도체 쪽에서도 그쪽은 좀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기업들의 세부 내용에 따라서 약간 이번 주에 기업별로 영향은 좀 받았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제 상온 초전도체 개발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뭐 세계적인 관심도 커지고 또 테마주 열풍도 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학계 반응은 대체로 어떤가요? 우리 이사님 이과니까 좀 잘 아시죠? 결국엔 그거잖아요. 전도체, 반도체, 부도체. 예. 그거잖아요. 우리 아마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 교과서에 다 있던 거더라고요. 근데 예. 결국엔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없는 거잖아요. 제로라고 하죠. 제로죠. 그러니까 예. 꿈의 소재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뭐 전력 손실 없어서 사실 그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여기 안에다가 이 초전도체 코일 갈면요. 네. 배터리가 필요가 없대요. 예. 그래서 이거 무한으로 그냥 에너지 생성하니까. 이게 뭐 사실이라면 노벨상은 그냥 네. 바로 확정이라고 확정이죠, 하더라고요. 확정인데. 예. 근데 왜 이렇게 논란이냐면 이걸로 이제 실험을 해 보긴 했나 봐요, 외국에서. 예. 이거 가지고 했는데 어떨 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한 그 미국의 연구소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로 한 것 같아요. 직접 실험은 안 하고 이론적으로는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어떤 데는 또 실험을 해보니까 안 나온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또 이것도 확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어떨 땐 되고 어떨 때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논란은 많고 또 한국 뭐 초전도 학회인가요? 이거 뉴스 보니까 거기서는 이거는 아니다. 초전도체 아니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고. 예. 그리고 이게 두 가지잖아요. 뭐 어쨌든 이제 저항이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부상 열차처럼 이게 예. 자석 좀 띄우는 거죠. 예. 그 두 개인데 일단은 이 자기부상처럼 이렇게 띄우는 거는 그건 좀 아니라는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예. 사진에 이렇게 나왔던데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예. 의견이 좀 다수인데 관건은 사실 그거보다 상업적으로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저항? 입니다 예, 저항. 저항이 진짜 0이면 예. 이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어쨌든 밝혀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이론적 토대를 지금 어쨌든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 논문을 써놨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계속 검증을 하려고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참 어려운 게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당장 양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몇 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주가는 예. 마치 될 것처럼 그냥 몇 배씩 가버리니까. 이 테마주 투자가 그런 점에서 조금 위험하다고 위험하죠. 봐야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주가들이 이제 한번 또 예, 많이 뭐 빠지고. 초전도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오전에 막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다만 어쨌든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뭐 새로운 거에 사람들 다 열광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할 수 있어요. 뭐 초전도체 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항상 나오는 게 뭐죠? 검증 작업을 거칩니다. 예, 근데 거기서 검증하고 양산까지는 어마어마한 또 시간들이 걸려요. 예. 근데 주가는 먼저 다 가버렸기 때문에 저는 투자 관점에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각별히 좀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또 이게 공매도 잔액이 지금 사상 최고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증시 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공매도 잔액이 많은 거는 일단은 이게 그 증시가 못 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빠진다 이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올라가는 걸 좀 방해하는 요건이죠.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는 위에다 쌓아놓거든요. 네. 밑에다 파는 건 아니에요. 공매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현재 호가 한 호가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오르는 거 막아버리는 거죠. 그게 좀 약간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공매도 잔액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을 또 안 좋게 본다는 투자들도 있다는 얘기니까 예.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6,873억인데 6월이 4,300억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많이 늘어났어요. 코스닥도 한 2배 정도, 한 52% 정도 급증을 했기 때문에 6월 대비 지금 8월 첫날 공매도 거래 그 대금만 해도 한 55% 정도 예.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어쨌든 변동성은 좀 최근에 큰데 꾸준하게 공매도 그 거래 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이게 공매도가 어디에 좀 집중되냐면 뭐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네. 여전히 2차 전지 특정 기업, 특히 뭐 포스코홀딩스 예. 요런데 그러니까 유독 좀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업종 위주로 공매도 잔고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좀 뭐 보긴 좀 그렇지만 오르는 게 참 쉽지 않은 위를 맞기 때문에 그런 지금 그 공매도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시장을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쏠림 현상은 조금 완화된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수급이 좀 확산돼 갖고 바뀌어 가고 하는 이런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까? 요게 이제 약간 좀 다른 게 기관은 좀 골고루 사기 시작했어요. 예. 기관들은 이렇게 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빠진 기업들 있잖아요. 뭐 중국 소비주도 있고 내수주.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소외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을 좀 기관들은 이제 들어가면서 약간 달라지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7월부터 제가 현재까지만 말씀드리면 여전히 반도체 중심이에요. 반도체. 예, 그러니까 사실 올해 반도체 많이 샀잖아요. 예. 외국인들. 근데 그거 중심으로 여전히 포트폴리오가 크게 바뀌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강도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8월 들어와서는. 그렇지만 현재 7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1조 원 정도 샀거든요. 이게 대부분 반도체거든요. 2등이 이제 금융, 네. 서비스업, 뭐 자동차, 뭐 조선 이런 쪽 순으로 좀 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약간 분산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대부분 반도체 집중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을 무려 4.1조나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예, 그럼 그 얘기는 포스코 팔았다는 얘기죠. 아. 예, 철강만 4.1조입니다. 판 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판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1조를 샀는데 철강을 4조 판 거죠. 그걸 한 달 만에. 개인들이 샀다는 예, 이야기겠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개인은 한 달간은 뭘 샀냐? 철강을 4.6조. 그 포스코 홀딩스, 네, 홀딩스에 집중 투자하셨고 예, 예. 2등이 화학이에요. 네. 화학도 2차 전지입니다. 아. 거기 2차 전지가 화학 쪽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리튬과 화학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셨고, 다만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 개인 투자분들이 그동안은요 반도체를 많이 팔았어요. 예. 계속 팔았는데 그래도 최근 한 달 동안은 전기전자를 한 5천억을 좀 샀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집중도 하면서 조금씩 전기전자도 사기 시작했다. 요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약간 바뀐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 뭐 상승이 많지 않다면 선방한 업종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산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상승한 업종 가운데 역시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 이번 주에 제일 물론 좋았던 섹터는 두 개가 제일 돋보였어요. 어디냐면 초전도체하고 예. 진단키트. 아. 요새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좀 늘다 예.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건 연속성이 있다고 저는 좀 보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좋았던 섹터 중에서는 다음 주까지 좀 더 연속성 있을 만한 건 일단 이제 제약주들 있잖아요. 예. 오랜만에 헬스케어의 신약 개발 업체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돋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약주가 이게 일회성 같지는 않아서 또 순환매도 좀 있고 해서 다음 주까지 좀 더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좀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그 AI 챗봇 관련주들, 이쪽이 좀 강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8월 말 정도에 네이버가 그 AI 챗봇 서비스 이제 내놓거든요. 네. 그 하이퍼클로버 X라고. 예. 국내 모멘텀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 때문에 좀 다음 주까지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에 업종별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오른 업종은 없었는데, 아무튼 저는 제약주하고 이 AI 쪽, 이쪽이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에 왔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한국투자증권의 최민숙 조수헌 연구원님이 그 제목이 HBM, 요새 많이 아시죠? HBM과 AI 시대 메모리.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결론은 메모리가 너무 중요하다. 사실 네. 그 얘기예요. HBM은 이제 후공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온 내용은 전공정도 좀 잘 봐야 된다. 그 내용이 사실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해드리면,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이 대역폭이라는 건 차선 같은 거고, 이 대역폭이 뭐냐면은 데이터 전송 처리량입니다. 예. 얼마나 같은 시간 동안 많이 그러니까 이게 넓으면 훨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같은 시간에. 근데 AI라는 게 뭐죠? 여러분이 질문해서 그 방대한 데이터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좀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게 간단히 비교해드리면 그냥 우리 일반적인 DDR5 그 반도체 있잖아요. 예. 요게 64비트 정도 되거든요. 64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 차선으로. 근데 HBM은 1024차선입니다. 와, 비교가 그냥 안 되네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게 데이터 전송량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엔비디아의 그 GPU 옆에 딱 붙어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옛날에 뭘 썼냐면은 GDDR을 썼어요. GDDR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래픽 카드 옆에서 네. 보조 역할. 왜 가까이 붙냐면 너무 몰려 있으면 이게 속도가 느려요. 그렇겠죠. 그래서 가까이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GDDR이라는 이제 그래픽 카드용 메모리라고 하는데, 근데 AI는 훨씬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HBM을 하이닉스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앞서 있는 기업이죠, 하이닉스가. 그래서 엔비디아에 지금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까 GDDR6 같은 게 32차선밖에 안 돼요. 근데 HBM은 무려 1024차선이니까 압도적인 성능이 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HBM의 단점이 좀 있어요. 비싸요, 만드는데. 예. 이게 TSV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GDDR은 이게 단독주택이어가지고요, 그냥 딱 하나만 층을 딱 쌓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HBM3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요거 만들려면 12층짜리 아파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구멍을 다 뚫어야 됩니다. 1024개 있잖아요. 예. 뚫어가지고 다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네. 속도 느릴 수밖에 없고 공정이 훨씬 복잡하겠네요. 복잡하죠. 예.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GPU랑 연결을 또 해줘야 되고 예. 그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또 기판이 또 붙어요. 이게 굉장히 비싸대요. 요 기판 자체가. 근데 원래 기존 제품엔 이게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야 된대요. 예. 실리콘 인터포저.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좀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해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AI 시대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HBM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HBM 들어가니까 중요한데 이 GPU 옆에 들어가는 메모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분이 쓰신 자료 보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그 클라우드 서비스 있죠. 아마존에서 하는 여기서 만든 아마존의 EC2P4D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AI용이거든요. 근데 거기 사양을 딱 봤더니 엔비디아의 GPU 그 인공지능 반도체 있죠. 거기에 8개 들어갑니다. 그 8개 들어가고 그 옆에 이제 HBM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각각 이제 한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CPU 있죠. CPU는 이제 연산하는 거죠, 얘도. 예. 근데 얘는 이제 순차적으로 연산하는데 CPU 옆에 별도로 메모리가 또 들어간대요. 근데 이 메모리가요. 아까 제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옆에 들어가는 메모리는요. 8개인데 이거 다 합치면 용량이 최대 640GB거든요. 640GB입니다. 근데 CPU 옆에 하나 들어가는 메모리는 1TB예요. 와, 비교가 안 네, 되네요.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그냥 HBM만 예. 용량 늘어나니까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CPU도 같이 옆에 또 하나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이게 메인 메모리라고 그러죠, 이게. 예. 요게 용량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AI 시대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메인 메모리까지도. 그러니까 너무 HBM만 그냥 HBM 좋은데 그거 다 좋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반도체는 별로 안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다른 D램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후공정만 보지 말고 이거 하려면 또 전공정 투자가 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너무 늦었대요. 업황이 안 좋고 이러니까 지금 전공정 투자 다 미루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미루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전공정도 하반기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 의견은 좀 그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AI 수혜는 계속 D램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메모리 쪽 네. 좋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결론이고 그래서 SK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비중 확대 의견 여전히 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죠. 주가도 뭐 반에 반토막 난 기업들도 수두룩하고 또 임상 막 실패해서 안 좋은 이슈들도 많았고 근데